예, 뭐 이번 주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 프리뷰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콜럼버스와 캘거리입니다. 예, 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좀 비슷한 느낌의 팀들이 계속 이제 같이 좀 묶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순위가 비슷하게 끝났다라고 해서 팀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은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이제 팀 시스템 같은 부분이 비슷하다라든가 이제 그런 팀입니다. 일단 어쨌든 콜럼버스랑 캘거리 오늘 이제 진행을 하고요. 예, 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스터 프리뷰 바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이거는 그냥 이제 금방 넘어갈게요.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뎁스 차트, 로스터 강약점, 영스터 3명 혹시 주목해야 될 선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조명을 해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로스터를 한번 보고 들어가는 그런 기획입니다. 콜럼버스 블루제이키츠입니다. 지난 시즌 상당한 성과를 냈었죠. 플레이오프 거의 한 발 앞에서 떨어지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콜럼버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캐롤라이나가 상당히 야속했죠.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캐롤라이나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몬트리올을 이랑 이제 경기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전들을 다 빼면서 몬트리올이 또 이제 또 재미를 봐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거기서 차이 물론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잘해야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성과가 나왔다라는 측면이고 굉장히 공격적에서 이제 매력을 주는 그런 팀으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순위 프리뷰 같은 것도 한번 할 거지만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콜럼버스는 메트로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변수가 있지만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올 시즌 이제 또 더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독특한 득점 셀레브레이션 요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 내적인 부분으로도 공격적으로 이제 잘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눈이 좀 즐거운 팀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이제 명물 같은 부분 팀의 이제 명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빼낼 수가 없는데 결국 이 캐논이죠. 이 0708 시즌 이전에 1857 나폴레옹 캐논 사실 이제 이쪽이 또 이제 11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콜럼버스라는 동네가 이제 그런 부분 뭐 블루제키츠라는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어쨌든 이제 나폴레옹 캐논 이 설치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요겁니다. 요거 대포 모형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빵빵 터트리죠. 예. 화약을 빵빵 터트리는데 물론 이게 굉장히 중계로 봐도 뻥뻥 터진 소리가 나면서 좀 이제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가면 어쨌든 좀 더 그렇지 않을까. 물론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 어떤지. 요런 이제 이 캐논이 사실은 터지는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빙판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제 골을 넣었을 때 그리고 이제 승리했을 때 이렇게 이제 캐논들이 빵빵 터집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유니크한 그런 또 이제 미국의 역사랑도 좀 결부가 되긴 하지만 좀 유니크한 매력을 줄 수 있는 동네가 또 이제 콜럼버스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팀이다.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자주 요즘엔 터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저는 이 대포의 그런 좀 셀러브레이션 이런 부분에서도 뭐랄까요. 이 팀을 고를 만한 매력치 자체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부분 명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랑 데스 차트 보고 넘어가실 텐데 그죠? 이거 좀 잘못됐네요. 메트로 디비전이죠. 메트로 디비전이죠. 성적은 맞을 겁니다 아마. 40승 33패 9연장패 승점액들은 59.1%이고 메트로 디비전 4위에 지난 시즌 오르게 됐었습니다. 정말 이제 플레이오프를 좀 아쉽게 못 나가게 된 이제 그런 클럽이 됐고요. 전체 득점 267득점이나 거두면서 리그에서 이제 공동 7위에 올라갈 정도로 이제 득점력을 뽐냈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실점은 267 실점하게 되면서 리그에서 25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바라보면은 그냥 이제 골 많이 넣고 많이 먹히고 이제 이런 팀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득점력에서는 리그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이 갖춰질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공격적으로도 잘 풀리는 부분은 강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하나는 클리어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뎁 차트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뭐 이런 느낌, 예, 뭐 해봤습니다. 치나호프 그냥 1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치나호프 선수가 사실 트레이드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살짝 진화가 된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돈 와들 아저씨는 그 치나호프 오퍼 좀 좋은 거 오면은 트레이드를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트레이드를 고려는 여전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진화가 된, 이런 트레이드설이 좀 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치나호프, 모너햄, 마르첸코 라인이 좋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보런코프 선수가 올라왔었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모너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펜틀리, 보런코프, 마르첸코, 실제로 이제 요 라인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화력의 분산적인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치나호프, 모너햄, 마르첸코, 실제로 이 라인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펜틀리, 보런코프, 켄트 존슨, 요렇게 이제 이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펜틀리랑 켄트 존슨도 이제 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런코프 선수도 펜틀리랑 같이 조합이 됐는데 화력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은 마르첸코가 보런코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크기는 넓기는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마르첸코가 L라인, 보런코프가 E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켄트 존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제 굉장히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뭐 윙도 볼 수 있고 센터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린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진은 모너햄, 펜틀리, 코일 이번에 영입을 했죠.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라인의 제너는 사실은 3라인이 굉장히 어울리는 자원입니다. 물론 이제 팀의 여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라인으로 활약을 했던 시즌이 최근에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 활동량도 많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관여도 많고 득점력까지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3라인 들어가도 이제 괜찮은 선수거든요. 그러 가서 이제 코일 선수랑 같이 이제 조합을 맞추고 옆에 실린저 들어가게 되면은 3라인에서도 꽤 부지런한 체킹 게임이라든가 꽤 부지런한 활동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선수 중에 또 이제 또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은 마일스 우드 선수죠. 굉장히 빠른 선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선수는 이제 콜로라도라든가 뭐 뉴저지라든가 이렇게 이제 템포를 많이 올리고 하는 이제 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룬데스트램, 마지막에 올리비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그 인플레이션 계약의 뭔가 이제 시작과 같은 선수이기도 했었죠. 제가 이제 결국은 셀러리 캡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 규모가 예전보다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자주 드리는데, 올리비에 선수가 거의 그 신호탄에 해당하는 선수였었습니다. 지난 시즌 300만 달러, 연평균 300만 달러의 계약.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기억을 한 3, 4라인에서 꾸준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콜럼버스는 또 이제 이 경쟁력, 또 하나의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 뭐 부상도 많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기록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수비진은 워런스키랑 페브로의 영입은 여러모로 이제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죠. 사실은 내슈빌에서 더 이상 이제 내슈빌이 좀 기다리지 못하고 20대 중반 무렵에 조금 기량이 정체된 자원들을 작년에 거의 다 내보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페브로였었는데, 워런스키랑 최고의 조합을 꾸리게 되면서 리그 최고의 뭐 그죠?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예, 상당히 잘 공격을 잘 풀어나가는 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라인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는 마테이추크랑 프로로프를 올렸고요. 물론 이제 네임밸류로 따지면 시버슨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콜럼버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데이먼 시버슨 선수의 역할이 떠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걸 제가 예전에 시즌 중에도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워낙 자주 방송을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딘 에버슨 감독이랑 지금 시버슨 선수의 스타일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버슨 선수가 역할이 떠버렸는데, 실제로 프로볼프랑 마테이추크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또 이제 조합을 많이 맞추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도 메인 조합은 마테이추크랑 프로볼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볼프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이제 큰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애널리틱적으로 바라보면은 계속 오버페이 이러면서 이제 좀 두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로볼프한테. 근데 프로볼프는 막상 이제 팀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의 기여들을 상당히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의 선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라인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부여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3라인의 시버슨이랑 구드브랜슨 뭐 이게 조합도 나쁘지 않은 부분은 구드브랜슨의 사이즈 그리고 이제 시버슨이 퍽 운반이라든가 좀 다재다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드브랜슨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 2, 3라인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골 샌딩은 메르즐리킨스와 그레이브스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백업 골리 자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이제 타라소프 선수가 결국 이제 그 플로리다로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메르즐리킨스랑 그레이브스인데 그레이브스가 물론 이제 11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풀타임 NHL로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메르즐리킨스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라인업 한번 쓱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스터의 장단점을 보고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매우 뛰어난 공격 잠재치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진짜 공격적인 부분에서 득점을 뽑아내는 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팀인데 실제로 지난 시즌에 전체 득점 267득점 공동 7위였었고요. 5대5 상황에서의 득점은 201골이나 기록을 하면서 전체 1위였습니다. 물론 5대5 득점을 많이 기록한다고 무조건 성적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버펄로 세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5대5 득점 전체 1, 2위 막 이랬었는데 플레이오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서 잠재치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 2라인 그냥 이제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복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3, 4라인에서 지금 이제 코일이랑 우드, 그죠? 3라인 센터로 이제 찰리 코일, 4라인에 이제 우드 같은 경우에는 3라인에 이제 집어넣으면 나쁘진 않은데 굉장히 둘 다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체킹에서 라든가 체킹 기어라든가 득점 기어까지도 가능한 자원들입니다. 실제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빠른 선수냐고 하면은 마일스 우드 선수는 톱 스피드가 39.94km 거의 40km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상위 1%였었고요.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134회를 기록하면서 상위 19%. 상위 19% 별로 안 높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작년에 마일스 우드 선수가 부상 때문에 37경기밖에 못 나왔습니다. 부상 때문에 37경기밖에 못 나왔는데 134회나 기록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빠른 선수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찰리 코일 선수 같은 경우는 37.14km 준수하죠 여전히. 그리고 이제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91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 36%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체킹이라든가 포지셔닝, 영리한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콜럼버스라는 팀이 스피드 경쟁력 자체는 작년에도 있는 팀이었었거든요. 가속적인 부분을 바라보셔도 지금 이제 상위 한 20%대 많이 이제 몰려있고 그리고 이제 29에서 32km 가속 같은 경우 상위 13%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민하고 빠른 팀이 재빠른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지금 이제 우드라든가 코일 같은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팀의 컬러에도 이제 이 벗어나지 않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계속 이제 또 누구냐 에버슨 감독이 결국은 부지런하고 결국 전방 압박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미네소타 때도 그랬지만 좀 이제 부지런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가담 그리고 슈팅 능력이 좋은 수비수가 또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방이 지역에서 턴오버를 유도하고 난 다음에 투원투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플로리다 그 경기 리뷰 이런 거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죠. 공격 지역에서 턴오버가 나왔을 때 일반적인 투원투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위협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지 그죠. 원에 해당하는 선수가 슬롯 쪽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패스를 준다라든가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 과정에서 반대쪽에 있는 수비수가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골라인 쪽으로 골라인까지라기보다는 해시마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성이 나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비수들이 또 공격에서 이제 득점 기여라든가 골 기여 같은 부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보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방 압박. 왜냐하면 우드랑 코일도 그런 경기력을 잘 하게 되니까 전방 압박을 통해서 턴오버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부분은 지난 시즌에 부상이 너무 많았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실린저랑 존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60경기대를 출장했고요. 모너헨 선수는 54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고 제너 선수가 26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이 정도까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시즌의 부상의 여파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려하는 부분은 파워플레이에서 사실 이 팀이 공격적인 팀 컬러 치고는 별로 성과가 안 나온 팀입니다.
얼마나 안 나왔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그냥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좋지가 않았었고요. 22위죠. 19.5% 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파워플레이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도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팀이에요. 이제 2.26개밖에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리그 꼴찌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플레이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도 0.44골이었기 때문에 28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시면은 파워플레이는 많이 얻어내는데 이제 그 결정력이 별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결정력 자체는 상당히 파워플레이 많이 얻어내지 못하는데 결정력은 뭐 좋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은 좀 있잖아요. 근데 다 안 좋은 거는 사실은 또 이제 그렇게 흔히 나오는 건 그러니까 콜럼버스 정도 되는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이라고 하면 좀 흔히 나오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1-3-1 파워플레이에서 1-3-1을 구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요 역할이 들어가게 돼요. 보런코프가 네트 앞에서 옵션이 들어가고, 모나엔 선수가 범퍼 옵션, 그리고 존슨이랑 마르첸코가 플랭크에 들어가고, 워런스키가 포인트 포지션,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제 방송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문제를 바로 캐치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1에서 제일 중요한 플랭크에서 S급 듀얼 스렛이 없죠. 그러니까 1-3-1 파워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퍽 쪽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제 스트롱 사이드에 있는 플랭크, 그러니까 퍽 쪽 사이드에서 주로 플레이를 하는 플랭크 선수가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요.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센 이유가 쿠체로프가 있기 때문인데, 쿠체로프가 스트롱 사이드 플랭크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르첸코 존슨, 그죠? S급 플랭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듀얼 스렛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물론 이제 어시스트를 못 만드는 선수는 아니지만, 존슨 선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량의 그 발전이 필요하고, 마르첸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피니셔 역할에 조금 더 적합한 선수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못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워플레이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좀 성과를 좀 덜 보는 이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 부분은 올해도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왔을지, 이제 국내는 했겠죠, 감독 코치진이. 이제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서 탑3 보고 넘어갈 텐데,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든 린드스트램 선수고요. 메디시넷에서 지난 시즌 32경기에서 27골 19어시스트, 부상 때문에 이제 오랜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이즈 그리고 기술을 겸비하고 공수 겸장 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잭슨 스미스 선수 수비수고, 트라이시티에서 지난 시즌 68경기에서 11골 43어시스트, 사이즈도 괜찮고 퍼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강점을 지닌 수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 같은 경우에는 세르게이 이바노프, 물론 이제 올해 안드레아노프 선수를 뽑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바노프 선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소치에서 38경기에서 평균 실점 3, 91.1%였고요. 굉장히 운동 능력 그리고 기민함이 돋보이는 골리라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실제로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스카로 다시 돌아갔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포지션별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린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도 장차 1, 2라인 센터를 이제 충분히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스미스 선수도 이제 퍼군반 그리고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비수로서 그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라인 전방위적으로 포함이 돼서 나쁘지 않으니까. 이바노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주전급 골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별로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보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불안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린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상에서 복귀를 한 지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비 지역에서 플레이는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그렇게 또 좋은 플레이 리딩을 한다든가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 이탈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고쳐져야 되고요. 이바노프 같은 경우에는 리그 수준 차이의 변수, 아무리 이제 낮은 레벨이라든가 직전 레벨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 동안 또 적응을 하고 이런 부분도 꼴리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해야 되는 선수를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게 될 텐데, 메르젤 리킨스입니다. 뭐 매 시즌 말씀드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여기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올해는 또 이제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서 얼마나 또 이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유형의 선수들이 결국은 올해 어떻게 보면 뭐 올림픽 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걸려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해당 팀을 위해서도 지금 이제 뭐 메르즐리킨스 입장에서는 라트비아겠죠.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메르즐리킨스 같은 자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좀 주전골리 걱정을 확 덜어내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메르즐리킨스 선수를 올해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시즌 별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좋아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89%대에 좀 여전히 좀 맴돌고 있고 평균 실점도 이제 3점대. 예, 물론 이제 4.23보다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그 영역에서 보셨듯이 플레이오프 팀의 주전으로는 많이 아쉬운 성적입니다. 많이 아쉬운 성적이에요. 예,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평균 세이브 퍼센티지보다도 조금 대폭 상승을 하기도 했고 지금 1%나 올랐잖아요. 그죠? 네, 이런 과정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주전골리로서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죠. 이제 그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일단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좀 괜찮은 골리들이 있는 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실로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에버츠퍼드에서 21경기에서 2.41에 90.8%. 뭐 준수한 성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디냐 우승까지도 팀의 이제 플레이오프 우승까지도 이끌었었다라는 부분에서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고요. 구들레우스키스 선수. 이거 언제적 이름입니까? 2014년. 물론 이제 지금 요즘에도 대표팀 많이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구들레우스키스. 그래서 이제 구들레우스키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DL 2014년에 그 캐나다전에서 굉장히 잘했었던 그 골리 맞아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지난 시즌 이제 이 DL에서 이제 28경기에서 1.91에 93%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대표팀에도 이제 명단에 올랐었고 그리고 푼네노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NLA 스위스 1부 리그에서 뛰면서 23경기에서 2.66에 90.6%란 말입니다. 이런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도 아까 보셨듯이 3점대 중반에 89점대, 뭐 87점대 뭐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면은 선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표팀에 선발이 된 이후로도 본인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멘탈이 사실은 주전골리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자기 실수 때문에 지 멘탈이 혼자서 깨져가지고 다량 실점 우르르 헌납해가지고 게임 터트리는 거 진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난 월드 챔피언십 2023년이었나요? 그 누구냐 메르즐리킨스가 나갔던 게 근데 거기에서 그런 느낌의 실점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무너진 경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체제에서 그러니까 비톨린시 체제에서 지금 이제 하리스 비톨린시 감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리스 비톨린시 감독 체제에서도 메르즐리킨스가 대표팀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자원들은 경기력이 괜찮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구들레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이브 성공률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당연히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뭐 전체 평균 실점 2.85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괜찮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 실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그때 동메달을 땄었죠. 이때 10경기에서 2.20에 92.1% 이때 가면 또 결국은 그 누구냐 비톨린시 감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도 경쟁자급 선수들이랑도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메르지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라트비아 정도 되는 나라라고 하면 세계 선수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 정도권? 10위권 정도의 팀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정도 되는 팀이라고 하면 당연히 NHL 선수도 별로 없고 NHL 리거라고 하면 뭐 거의 뽑히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선수 본인에게도. 물론 콜럼버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메르즐리킨스의 경기력 회복은 필수적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골을 많이 득점을 해도 메르지는 막 4골 5골도 좀 먹히는 그런 그림이 왕왕 나오는 정말 이제 본인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그림들도 많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 올해는 본인의 선수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표팀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격은 완성됐습니다. 수비진도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골텐딩만 어떻게 다듬어지면 되는데 그러한 해답을 메르질리킨스가 보여줄 수 있을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고 설령 이제 왜냐면 제가 뭐 경련제로 이렇게 꼴리들이 사실은 좀 이제 퍼포먼스가 좀 파동치는 과정에서 올해 잘했다가 내년에 잘 못하고 뭐 그 다음 올해 잘하고 이런 애들도 가끔씩 있는 편이죠.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꾸준하게 좀 안 좋은 저조한 성적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좀 너무 좋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메르지의 경기력 회복 굉장히 콜럼버스의 올 시즌 활약에서 실점 관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콜럼버스 편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